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느닷없는 이념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 관계없는 쓸데없는 논쟁 같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가가 어디로 가느냐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뉴스나인은 국회로 옮겨간 이념 논쟁을 첫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가 아주 소란스러웠답니다. 정율성 공원 그리고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 말입니다. 먼저 국회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최민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은 정율성을 김일성의 나팔수로 규정했습니다.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이렇게 그러면서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은 일본 육사 출신이란 이유로 파묘까지 주장했던 민주당이 정율성 논란을 이념 공세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친일파라고 몰아가면서 파묘하자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념 과잉인가요, 아닌가요? 광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민영배 의원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국회의원 당시 중국을 방문한 일을 거론했습니다. 중국이 중점 추진 중인 1대1로 전략에 부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공산주의자세요? 1대1로를 뭐 지지한다든지 그 말이 왜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 아니, 광주에다가 이념의 색깔을 더 씌우려고 아니죠. 의원님 하는 거예요. 인민군을 인민군으로 말하는데 왜 그것이 메카시즘이고 이념의 색깔로 입히는 겁니까? 송갑석 최고위원도 낡아 빠진 이념 공세라며 광주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습니다. 광주 시민이 마치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 마냥 철질한 이념 공세를 퍼부으며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문재인 정부 시절 모셔진 5명의 호국 영웅 흉상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는 보도는 어제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논리는 육사에 있어야 할 흉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주요 장면도 보시겠습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임종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육군 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 흉상을 두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유시 참변 이후에 보였던 홍범도 장군의 행적과 관련돼서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투철한 대적관이 필요한 육사 생도들의 생활 공간에 공산당원이었던 홍 장군의 흉상을 설치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홍 장군의 삶은 1921년 자유시 참변 전과 후로 나눠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는데 야당은 과거 남로당원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다를 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 남로당 가입한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회호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당원이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국가 발전을 위해서 20년 이상 노력을 했고 박정희 대통령과 홍범도 장군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 공산당에 몸담았다가 전향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현장 최고위를 위해 목포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50년대 공산주의자 색출에 앞장섰던 미국 정치인 메카시에 빗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메카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또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 파행으로 느닷없이 몹쓸 땅이 되어버린 새만금의 처지도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이어서 새만금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따먹기로 변질된 지역사업 말고 정말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다시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표현이야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적어도 당분간은 새만금 얘기 꺼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새만금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김아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1년 농지 확보를 목표로 첫 삽을 뜬 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침을 겪었던 새만금 개발 계획이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는 새로운 새만금 개발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기업 친화적인 쪽으로 새만금에 대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 전북 경제에 좀 생생한 활력소를 불어넣자.
국토부는 연구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인데 당장 내년으로 예정됐던 신공항 착공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그게 과연 좀 전혀 그렇지 정확한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됐던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튼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78% 삭감했는데 새만금 공항 관련 예산은 당초 580억의 9분의 1 수준인 66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에 못 미쳤지만 지난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복 테러한 겁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다수당의 힘으로 저지하겠다며 당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거액의 코인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제명 위기에까지 놓였던 김남국 의원은 결국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그 약속이 지켜질지는 지금부터 두고 볼 일입니다. 국회 윤리특위에서 여야 의원 6명이 오늘 표결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이 단 한 명 예외 없이 모두 제명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 징계는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장세희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김남국 의원의 제명안 표결 결과는 찬성 3명, 반대 3명이었습니다. 윤리특위 소위 구성원 6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간 그런 사안이 있는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그런 점도 참작이 돼야 된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당 위원들은 회의 직전 김남국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자 표결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한 당 소속 의원들에게 김 의원 징계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습니다. 이준영 대표와도 상의를 하신 건가요?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19 감싸기식 결론에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19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 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도 김남국 구하기를 한 지도부와 당에 대한 비판이 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위는 다시 징계안 처리를 논의할 계획인데 출석 정지 30일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춰 표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낮은 수위의 징계안 표결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징계안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 아니다 항명이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군 검찰이 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기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항명 혐의인데 야당은 외압 폭로를 막기 위한 영장 청구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단장이 지속적으로 수사를 거부하고 허가 없이 방송에 출연해 일방적 주장을 해온 점 등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곧 최상병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라며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데 대해 외압설을 공개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내용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야당도 국회 예결위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습니까? 해병대 사령관은 그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외압설을 일축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까? 저는 이미 국방위에서 국방장관과 해병대 사령관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또 아니라고 하는 보도 참고 자료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단장의 입을 막기 위한 구속영장이라며 공수처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예,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도쿄전력이 방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냥 오염수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오염 처리수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처리가 된 오염수인 건 분명하니까 오염 처리수가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오염수라고 하니까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진다는 어민수산업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역시 논란이 일 것 같습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오염수에서 처리수로 모든 우리 어민들은 명칭을 변경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오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는 수산업자들의 요청에 국민의힘은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회에 온 한덕수 총리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용어 문제 정부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처리된 오염수 이것이 저는 과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김기현 대표는 당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핵폐기물인 오염수를 처리수로 명칭을 바꿔주면 일본만 좋아할 거라고 지적하는 과정에선 설전도 오갔습니다. 일본과 그냥 같아지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 들립니다. 우리 정부는 도쿄전력의 입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일본 도쿄전력의 입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걸 답을 듣고 말씀하세요, 총리. 예의가 없으신 거예요. 위원장님. 한 야당 의원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한 총리가 직접 오염수를 마셔보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통계와 수치를 막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것 같습니까? 총리님이 직접 가서 뭐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마셔보세요. 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점이 남해안 전어축제와 맞물리면서 어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소식은 이미 며칠 전에 현장 기자의 목소리로 전해드린 바가 있죠. 저도 정말 걱정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자가 오늘 다시 축제 현장에 가봤더니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명지시장 전어축제 현장입니다. 전어의 무료 시식 행사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축제 걷기 행사 참가자들은 싱싱한 전어의 맛에 흠뻑 빠집니다. 전어 오늘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부드럽고 아주 고소하고 이거. 무료 시식에 축제 인파가 몰리면서 준비한 전어 200kg이 1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이틀째를 맞은 부산 전어축제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3,000명이 늘었습니다. 한 20% 더 왔습니다. 청정 해역에서 나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습니다. 지난주 열린 광양 전어축제 관광객은 지난해 2만 명에서 올해 5만 명으로 크게 늘었고 마산 어시장 축제는 지난해보다 5천 명이 더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오염수 방류 여파는 없었습니다. 전어도 풍년이고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상황에 맞췄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생계를 망칠까 우려를 떨쳐내지 못합니다. 별로 달라진 건 없어요. 앞으로가 많이 걱정이죠. 이게 진짜로 계속 방류를 하면 장사를 접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염수 방류 속에서도 수산물 축제는 안도의 한숨을 돌렸지만 어민과 상인들의 걱정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만 서울도 당장은 수산물 소비에 큰 타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은 차량 대수를 세어봤더니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오히려 뿐만 아니라 마트의 수산물 매출도 늘었습니다. 괴담 학습 효과가 생긴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괴담을 믿지 말자.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다는 상인들의 호소문이 붙어 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안전성을 일일이 설명합니다. 껍질이 좀 노르스름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오염된 데서 잡은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얘는 탈피를 안 한 게이기 때문에 그렇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인들은 매출 급감을 우려했지만 지난 주말은 오히려 손님이 늘었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조금 잘 안 나오시던 단골분들도 좀 많이 나왔고 20대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힘내라고 하더라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지난 주말 방문한 차량이 일주일 전보다 37% 늘었습니다.
대형마트도 이번 달 24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수산물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에서 12% 증가했습니다. 광우병 괴담을 겪으며 변화된 모습이라는 분석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을 받으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게 진실이 뭔가 보다라고 소비자들이 판단하게 되고 광우병에 대한 학습 효과도 있다. 다만 시민들은 불안감을 낮추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인 건 아닌 건 간에 불안을 해소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수산물에 이어 염전 687개소에 대한 방사능 위탁 검사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가임기 여성 1명이 출산하는 평균 아이수가 0.7명으로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걱정을 넘어 이제 공포가 밀려옵니다. 서울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수치와 의미는 배상윤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입니다. 요람 24개 중 19개가 비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내년 초에 출산 예정인 산모도 올해보다 더 적습니다. 분만을 받는 병원들이 계속해서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그 인근에 있는 병원만 하더라도 벌써 2군데에서 올해 상반기서부터 분만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성 1명의 평생 예상 출산화 수인 합계 출산율은 올해 2분기 0.7명으로 통계 시작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0.75명에서 더 추락한 겁니다. 특히 서울의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5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작년 0.78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명대를 지켜내기에 급급할 전망입니다. 감소가 소폭이 될 수는 있는데요. 반등한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석학인 미국의 조앤 윌리엄스 교수도 한국 출산율을 본 뒤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는 충격적인 판단을 내놓은 상황. 저출산 대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경청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0년 뒤엔 우리나라 인구 절반을 65세 이상이 채울 거란 전망이 점점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예,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사회의 출산, 양육 환경이 총체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연일 뉴스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장면도 영향이 적지 않을 듯해서 저희 역시 어떻게 보도를 해야 할지 고민이 적지 않고요. 3년 전 한 가사 도우미가 갓난 아이를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판단도 판단이지만 동의 없는 CCTV 설치 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갈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출에서도 집안 상황을 볼 수 있어 아이 있는 집에 많이 설치하는 가정용 CCTV입니다. 2020년 A씨는 CCTV가 설치된 집에서 갓난아기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를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생아 머리를 허벅지에 올리고 다리를 심하게 흔들거나 아기 몸을 수십 차례 흔드는 모습이 CCTV에 찍혔기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CCTV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A씨 행동도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산모는 A씨에게 CCTV 촬영을 고지했다고 주장하고 A씨는 고장난 CCTV가 설치돼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촬영되는지 몰랐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고지했다는 산모 측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기가 촬영당하고 있다는 사실, 영상이 어디에 쓰일 거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이 영상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갓난아기를 흔든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형사처벌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사실 요즘 집에 아이 두고 출근하는 가정에서는 CCTV를 많이 설치합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간단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앞선 보도에서 보신 것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는 따져볼 점이 있습니다. 자, 홍영 기자, 요즘 CCTV 종류도 아주 많고 설치하는 방법도 간단해져서 많이 설치들 하죠. 네, 영상정보 처리기기라고 하는데요. 길거리나 시설에 설치하는 이 폐쇄회로 TV도 있지만
홈캠이나 베이비캠, 펫캠이라고 해서 이런 가정용도 흔하게 사용합니다. 자, 이런 건 아무나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다릅니다. 주차장과 놀이터 같은 공공장소나 공개된 공간에 설치하려면 이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무공간이나 진료실 같은 비공개 공간은 따로 허가가 필요 없지만 대신 촬영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집이라도 가사 근로자한테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다. 그 동의라는 게 통보를 해주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을 들으면 되는 겁니까? 네, 그 정도로는 안 되고요. 촬영을 해도 된다는 이 명확하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과 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을 알려야 하고 이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점과 거부했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예. 이런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보면 앞서 말한 항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서면 동의가 가장 좋고요. 예. 그렇지 않고 말로 할 경우에는 녹음이나 촬영을 꼭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가 좀 되게 엄격해요. 안 그러면은 대충 알려만 줬다 하고 동의했으니까 우리가 수집한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엄격하게 요구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형태의 동의가 없다면 말 못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발견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CCTV는 아니었지만 부모가 몰래 녹음한 음성 파일이 증거로 인정된 적이 있는데요. 입주 가사도우미가 생후 10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었는데 이 제3자 대화를 녹음하는 건 위법이지만 법원은 아기가 울음을 터뜨린 소리 등은 예외라고 봤습니다. 이 증거 수집의 불법성보다는 공익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CCTV라는 것을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증거 보존 목적이 가장 많거든요. 수사 목적으로 또는 어떤 소송 목적으로 쓰인다고 하면 보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영상정보에 관해서는 뭔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공익이냐 프라이버시냐 좀 예민한 문제 같군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꼭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철근 누락으로 이른바 순살 아파트라는 비아냥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가 또 논란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접수된 크고 작은 하자 신고가 24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700건에 가까운 하자가 신고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건지 백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바닥에 물이 한가득 고여 있습니다. 천장 곳곳엔 까만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LH가 발주한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이달 초 벌어진 일입니다. 입주는 3년 전에 시작됐지만 최근 들어 잇따르는 하자에 주민들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지금 거의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냥 윗집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게 끝이에요. 자기네들이 사는 집이면 이렇게 일처리가 늦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의 서름인가 싶기도 하고. 이 같은 하자는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최근 2년간 24만 3천여 건, 하루에 667번꼴로 접수됐습니다.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에서도 같은 기간에 신고된 하자 건수가 33만 건이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처리 속도까지 늦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엔 8월 10일 하자를 접수했는데 추석 명절이라 인부가 없다는 답변을 뒤늦게 받았다는 불만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리를 해도 문제입니다. 바닥 타일색을 동일하게 하지 않거나 마감 처리를 제대로 안 해 실리콘이 흥건하기도 합니다. 철근 누락에 이어 부실공사 논란까지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겁니다. LH 측은 수리 지연으로 입주민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한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은 앞서 새벽 시간에 경찰에 연락해서 짧은 외마디를 남겨서 경찰이 추적에 나섰었는데요. 결국 17시간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이 들것을 끌고 도착합니다. 28일 밤 9시쯤 서울 미아동 한 빌라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가족은 집문이 잠겨있자 이곳에 사다리를 두고 올라가 집안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보니 누나가 집안에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다라고 신고했습니다. 숨진 여성은 양손이 묶여 있었는데 얼굴과 다리 등에 폭행당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흉기 한 점과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는데 경찰은 함께 숨진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새벽 3시 40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왜라는 말만 남기고 끊었고 경찰이 바로 출동해 마지막 송수신 지역을 수색했지만 위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여성 휴대전화가 꺼졌고 휴대전화 가입자 주소 등이 달라 위치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두 사람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20대 남성이 검찰 민원실에서 농사용 흉기를 들고 난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상태였는데 돈이 없다면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결국 사회에서 격리됐는데 구치소에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이번에는 내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검찰청사로 급히 출동합니다. 민원실 안에서는 한 남성이 농사용 흉기를 든 채 검찰 직원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공격 자세를 취하던 남성은 결국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바닥에 나뒹 겁니다. 25살 A씨는 지난 6월 말 흉기를 들고 춘천지검 영월지청 민원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처분받은 벌금 600만 원 때문이었습니다. A씨는 벌금 대신 교도소에서 노역을 살고 싶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민원실에 설치한 가림판이 공격을 막았고 경찰이 3분 40초 만에 제압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교도소에 보내달라는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고려도 해봤는데 다 자기가 가서 또 하겠다고 자기는 들어가 살아야 된다면서. A씨는 자신이 원한 대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지만 단 하루 만에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며 재판부에 구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기업 회장이 1인 시위를 하던 주주를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회장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요. 어쩌다 흉기까지 등장하게 된 건지 권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기업 회장의 집이 있는 서울 강남구 주택가. 5월 10일 기업 회장이 흉기로 현수막을 찍고 위협한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는 이 기업 계열사에 20억 원가량을 투자한 A씨로 주식 가치를 높여달라며 1인 시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룹 회장님 댁 있잖아요. A씨는 경찰에 회장이 2, 3m 거리에서 흉기를 흔들며 주식 투자를 했으면 당신이 책임져야지 양심이 없다며 고함을 질렀고 흥분하면 흉기로 칠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선이 완벽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확보해서 분석한 겁니다. 경찰은 이 기업 회장을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수협박은 여러 명이서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기업 회장은 경찰에서 현수막을 찢으려 했을 뿐 사람을 해치려 한 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 과일에 설탕 시럽을 입힌 중국 간식 탕후루가 인기인데요. 탕후루로 거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설탕 시럽과 꼬치 막대가 거리를 더럽히고 있는 건데요. 아예 탕후루 들고는 들어오지 말라는 노 탕후루 존까지 생겨났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홍대거리. 쓰레기통에 나무꼬치와 종이컵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뾰족한 꼬치는 여기저기 봉투에 꽂혀 있고 설탕 시럽이 묻은 종이컵은 길바닥에 나뒹 겁니다. 과일 꼬치에 설탕을 입힌 중국 간식 탕후루를 먹고 버린 쓰레기입니다. 탕후루 과일에 입혀져 있는 설탕물이 흘러내리면 바닥이 끈적해지고 벌레가 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탕후루 판매점과 주변 상인들 사이 갈등도 벌어집니다. 수입공기다 그냥 다 꽂아놓고 가니까 치우려면 힘들잖아. 이용을 그렇게 해놓고 가니까 누가 좋다고
되냐고. 판매점 측은 구매자에게 꼬치를 부러뜨린 뒤 처리해달라고 안내까지 하지만 걸어다니며 먹는 탓에 별 소용이 없습니다. 제 가게 와서 탕으로 사갖고 가갖고 중간에 길에서 드시다가 버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한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는 50개이던 점포가 5개월 만에 300개로 늘 만큼 인기는 더해가고 그만큼 뒤처리는 더욱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담을 때 이제 막 빵꾸가 나니까 아무래도 약간 찔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자체는 뾰족한 대책도 없고 달콤한 탕후루가 만든 쓰레기는 씁쓸한 뒷맛만 남기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 아이가 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최근에는 30대 중반의 다 큰 어른까지 가입할 수 있어서 어른이 보험이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9월부터는 이런 보험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김지아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실손보험 상품입니다. 분명 어린이 보험인데 만 35세까지 가입이 되고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 같은 성인 질환까지 대상이 됩니다. 이른바 어른이 보험입니다.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낮아 가성비를 따지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입니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지만 보통 어린이보험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요. 지난해 새로 계약된 어린이 실손보험은 115만 건입니다. 4년 전보다 40% 넘게 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앞다퉈 가입 연령을 늘리고 성인 질환 담보를 줄줄이 추가하면서 경쟁이 과열된 탓입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입 가능 연령이 15세를 넘을 경우 어린이, 자녀와 같은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며 기존 상품은 이달까지만 판매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립니다. 어린이 상품은 어린이가 아닌 사람한테는 안 팔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저도 많이 노력하고 사는데 그렇게 갑자기 없어지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보험업계는 9월 1일부터 가입 연령을 바꾸고 세대별 특화 상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반려동물 가구는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해마다 11만 마리가 버려지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앞으로는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도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팔려나가고 또 길러지는지 이력 관리를 받게 됩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좁은 우리에 갇혀 방치된 개들이 사람을 보자 반갑게 꼬리를 흔듭니다. 상처가 난 이마는 까맣게 색이 변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산과 판매, 전시, 미용 같은 반려동물 영업장은 2012년 2,100곳에서 지난해 22,000곳으로 늘었는데 불법 영업장도 많아졌습니다. 젖도 안 뗀 애들을 바구니에 큰 데다가 이렇게 짐짝처럼 실은 다음에 경매를 하는 거예요. 원가는 2만 원, 3만 원인. 정부가 무분별한 반려동물 상품화, 학대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생산화 부목원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반려동물 이력 관리 체계 도입 방안을 연구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부모견과 새끼 등록을 통해 생산과 판매, 양육 등 이력을 모두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보호소로 위장한 펫샵의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해 영업장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동물학대 처벌도 벌금 300만 원에서 허가 취소로 강화해 반려동물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장에 대한 어떤 관리 강화 측면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도가 또 개선되면서 또 많이 보완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반려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문제 가운데 분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이 있습니다. 여기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이라는 이름의 로비스트가 등장하는데 이 대표는 줄곧 2010년 이후에는 연락조차 끊긴 사람이라고 로비설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선 백현동 개발이 한창 추진되던 2015년까지 그리고 김 씨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챙겼고 이 대표 역시 다른 건으로 구속된 김 씨의 수감 생활에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때 선거 캠프로 쓴 모란역 근처 사무실. 검찰은 재판에서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가 이 대표 측이 입주하기 2달 전부터 해당 사무실을 월세 450만 원에 빌린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김 씨의 측근인 A 씨는 이 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입지가 좋은 사무실을 선점해둔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김 씨가 이재명 대표의 비선 조직이었다고도 말했습니다. 2010년 이후 연락조차 끊겼다고 했던 브로커 김 씨나 이 대표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거와 증언입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A 씨는 또 김 씨가 2015년부터 2016년 알선 수재 혐의로 수감됐을 때도 당시 상황이 수행비서를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백현동 사건 배임 혐의의 핵심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배경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백현동 시행업자 정모 씨는 2015년 수감된 김 씨를 면회하며 사업이익을 확보하려고 성남도계공 배제를 요청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공사 사업 참여는 필수 조건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20년 넘게 방치되어 있던 사형 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실제로 사형을 다시 집행하겠다는 뜻인지는 아직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상당히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유족이 국회 게시판에 올린 글입니다.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강력 요구했고 시민들은 줄줄이 찬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사형 집행으로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그동안 방치되어 온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고 법무부는 조만간 사형 시설이 있는 교도소 4곳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형제 존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어떤 정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입장을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와 함께 사형과 무기징역의 중간 단계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일명 묻지마 흉악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 표현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는 현재 연쇄살인범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형수 59명이 복역 중이지만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란 인식이 퍼져 흉악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부가 오늘 아시아 최고 그리고 세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창업 대국을 이루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대책을 내놨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혁신적인 대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을 어떻게 높이느냐에 있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사무실. 베트남의 물류운송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하는 곳입니다. 창업 4년 만에 연매출 28억 원을 넘겼고 직원도 4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인구 성장세라든지 경제적인 성장세가 우리나라의 둔화는 되게 달랐기 때문에 인도 학교에 교육 시스템을 수출하는 또 다른 스타트업. 인도인 대표가 국내에서 창업했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좀 임팩트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선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내놓은 스타트업 대책에서 창업의 국경을 허무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해외 진출 전용 펀드를 만들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한편 외국인 창업 비자 요건을 완화해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새로운 지원 방식을 통해서 정부의 재정 확대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정부는 2조 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만들고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유니콘 기업 5곳을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사고에 대비해서 승객을 구출하는 대규모 훈련이 열렸습니다. 기후는 변화무쌍하고 여객 수요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대형 사고에 대응하려는 건데요. 김혜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항공기 출입구에서 탑승객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줄기를 뿜어대고 사다리를 타고 기내에 진입해 의식을 잃은 부상자를 들것에 싣고 나옵니다. 잠시 뒤 항공기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지만 소방과 경찰, 공항 경비단의 합동 대응에 가까스로 잡혔습니다. 실제 벌어진 사고 같지만 훈련 상황의 일부입니다. 실제 인천공항 훈련장에 설치돼 있는 모형 항공기입니다. 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오늘 이곳에서 항공기가 담장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 대응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방과 의료진 등 300여 명이 동원된 위기 대응 훈련인데 최근 기상이변이 잦아진 만큼 강풍을 만난 항공기가 착륙에 실패한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위험 기상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도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맞아 하늘길을 찾은 여객은 하루 최대 약 19만 5천 명. 여객들의 안전 우려가 높아진 만큼 재난 대비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해외 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지 이제 재난 상황이나 이럴 때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달 6일 황금 연휴가 예상되는 만큼 항공권도 빠르게 매진되고 있어 하늘길을 찾는 여객 수요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과유불급, 뭐든지 과하면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세계 유명 관광지들이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결국 입장료를 받겠다는 자구책을 내놨고 오스트리아 소도시에서는 관광객은 그만하달라는 주민 시위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네치아. 5만 명이 사는 곳에 연간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몰려드는 관광객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생활 물가가 치솟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Arrivo la mattina e torno a casa la sera e só lascio spazzatura per i veneziani. Non lascio niente altro.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오를 상황까지 이르자 시당국은 결국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최고 10유로씩 14,000원 정도입니다. 겨울왕국 배경지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할슈타트 마을에선 관광객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인구 700명의 작은 마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환경 파괴, 주민 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벨기에 브류에 또한 관광객 수 제한을 고려 중입니다. It's really reaching a red line now. It is like the landlord over here said, but we don't need more tourists anymore. 인도네시아 발리도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10 정도의 관광세를 걷기로 하는 등 주민을 내모는 오버 투어리즘 폐해에 유명 도시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세계적 권위의 현대 미술상인 터너상을 수상한 거장 아니시 카푸어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치열하게 탐구하는 작가의 작품을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뿔을 연상시키는 조각. 정면에서 보면 튀어나온 부분은 간데 없고 검은 평면만 남아 있습니다. 빛을 99.96% 흡수하는 물질인 반타블랙을 사용한 작품으로 빛이 반사되지 않자 이런 광경이 연출된 겁니다. 영국 현대미술 작가 아니쉬 카푸어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를 탐구합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더 중요한 세계가 있다는 믿음을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해 2016년에는 반타블랙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까지 사들였습니다. 이후 반타블랙에는 카푸어 블랙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최근엔 원초적인 붉은색을 사용한 회화로 삶의 숭고함과 인간 내면의 심연, 탄생과 죽음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조각의 어두운 내부나 반짝이는 표면에 왜곡되는 현상 등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의 주된 관심입니다.
손에 잡히는 물질을 통해 물질 너머의 세계를 보여주는 작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국내 프로농구에서 홈팬들의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 KCC 구단이 연고지를 전주 대신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웅, 라거나 이승현의 팔방미인 최준용까지 올 시즌 KCC는 단연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제가 있는 팀이 최고의 우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팀들에게 경고하겠습니다. 인기 역시 명가답게 KBL 최고의 홈구장 좌석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2011-12 시즌엔 무려 96%였습니다. 이런 KCC가 22년 동안의 둥지, 열광적인 전주를 떠나 연고지를 부산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KCC 구단은 전주시와의 신뢰 관계를 문제 삼았습니다. 전주시가 당초 올해 12월까지 새 실내체육관을 약속했지만 아직 시공사도 정하지 못한 상태. 농구장 건립이 미뤄지는 사이 전주시장은 프로야구 2군 경기를 유치하겠다며 야구장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했구나라고 판단을 한 거죠. KCC가 현재 사용 중인 전주실내체육관은 전북대 국책 사업을 이유로 2025년 철거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전주시의 새 경기장 공약 이행이 늦어지는 사이 신뢰는 깨졌고 전주시가 뒤늦게 새 경기장 건설 전까지 기존의 전주실내체육관 사용을 보장했지만 깨진 신뢰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KBL은 오늘 이사회를 열어 KCC의 연고지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호남에는 이제 프로농구팀이 없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What next? You stick a bar of chocolate in their pants. 독재자 스탈린이 새벽까지 연회를 벌인 뒤 아침 밥때가 돼도 기척이 없습니다. Should we investigate? Should you shut the before you get us both killed? 경호원들은 스탈린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다 한밤중이 다 돼서야 침실로 들어갑니다. 스탈린은 바닥에 쓰러져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후르쇼프를 비롯한 핵심 정치 구건들이 모여 회의를 한 끝에 말렌코프와 베리아가 들어갑니다. 권력 서열 2위 말렌코프는 스탈린이 깰까 봐 구두를 벗어들고 살금살금 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스탈린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공포 정치가 결국 자신의 명을 재촉한 것이죠. 공상 전제 군주가 있다면 단연 스탈린입니다. 군주가 조련사에게 최고의 싸움 닭을 길러내라고 합니다. 열흘마다 묻자 조련사가 답합니다. 닭이 아직 교만합니다. 호전적입니다. 기가 드셉니다. 그리고는 40일이 지나서야 이제 됐다고 하죠. 다른 닭이 소리쳐도 나무로 깎은 닭처럼 바라만 봅니다. 다들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조지훈은 명저지조론에서 이런 지도자를 기다렸습니다. 언행이 일치해 솔선하는 사람, 청렴 강직하되 무능하지 않은 사람, 앞날의 정치적 생명을 개의치 않고 국정의 대의에 임하는 사람. 대통령의 언어가 연일 격해지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 투쟁과 혁명,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싸울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국정 철학을 꿰뚫는 표현이 공산 전체주의고요. 광복절을 전후해 어제까지 8번쯤 썼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이념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만 다소 생소한 표현입니다. 공산주의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는 뜸해졌으니 말이죠. 그런 이념이 우리 곁에 실존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을 빌자면 허위 조작과 선전선동으로 자유를 교란하고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그렇게 은유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념보다 실용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도 없다고 했습니다. 협치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안 된다고도 했죠. 우리 앞에는 정치 복원, 경제 회생,
사회 통합의 과제가 산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지 않으려면 절박하게 풀어내야 할 과제들이죠. 그러려면 이념보다 실용, 대결보다는 협치를 앞에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정 운영의 철학과 합리적 소신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차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절절한 마음으로 지켜봤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소신과 철학이라도 국민을 둘로 나누는 거라면 단호히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미 남북으로 허리가 잘렸고 동서로 사지가 찢어진 나라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은 자신의 당선을 국민 편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간절한 호소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국민의 뜻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짐을 되새겨야 할 갈림길에 서 있는 듯합니다. 8월 30일 앵커의 시선은 지도자의 언어였습니다. 끝자락에서 가을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비가 대부분 그친 상태지만 경기 남동부는 내일 새벽까지, 또 강원과 충청, 전라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내일과 모레까지도 강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많은 곳으로 최대 200mm 이상, 전남 동부로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에 주의해 주셔야겠고요. 오후 들어 수도권은 오랜만에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제주 해안과 남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대부분 30도 가까이 올라 다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휴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의 비는 길게 이어지는 만큼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8월 30일 수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